수용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빠져나와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을 그리는 악곡입니다. 얼핏 보면 이는 미숙한 자아의 비대한 내면을 벗어나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상징계에 진입하는 락강적 주체화의 서사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다른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저는 정신분석학적 비평으로 아마자라시를 읽기를 상당히 경계하는 편인데요. 너무나 매끄럽게 텍스트를 닫아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텍스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 복잡 미묘한 주체 구성의 드라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화자, 당신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수용실을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텍스트 전반을 지배하는 구조적인 조건입니다. 수용실은 바깥과 단절된 닫힌 공간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 화자와 완전히 분리된 제3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그를 끝내 나로 호명하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인물과 수용실에 억류된 인물은 부분적으로 겹쳐지면서도 끝내 명시적으로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죠. 더불어 그는 바깥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숨이 계속되는 이유, 한없음, 적나라한 삶의 그늘과 양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는 세계의 드넓음을 상상하지조차 못합니다.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바깥의 광대함을 모르면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자 그리고 세계와 온전히 마주한 적 없는 그는 단순히 미숙했던 과거의 화자나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아가 아닙니다. 요컨대 그는 1인칭으로 수습되지 않는 자기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결핍은 단순히 자유의 억압이 아니라 자유롭고 싶다는 욕망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체는 억압받고 있지만 그것을 억압으로 명명할 좌표가 상대적 위치가 부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수용실 안에서 그는 안전합니다. 자기 혐오는 비열하고 집요한 동시에 두려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비관으로 짜인 골격, 엄폐물과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수용실의 벌스는 닫힌 공간, 반복, 침잠, 불신과 자학이 순환하고 있는 회로입니다. 한편으로 후렴에서 화자는 당신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기능이 비교적 고정적인 절과 달리 세 후렴은 각각 조금씩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후렴에서 당신은 그때의 답답함이 고독이나 불행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미 나에게 도달해 있는데 이름을 물어도 그 혹은 그녀는 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후렴에서도 당신은 화자의 정동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해주지만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떠나갑니다. 두 번에 걸친 시도는 좌절되고 당신은 바깥에서 미끄러지는 미지의 목소리로 남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후렴에서 당신은 화자의 정동을 재명명하고 두 번째 후렴에서는 그것을 승인하면서도 이름을 남기지 않은 채 떠나갑니다. 브릿지에서 그 이름은 비로소 음악으로 주어지며 삶의 근거와 유래가 되어 사후적으로 의미를 띠게 됩니다. 브릿지는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1 브릿지에서 외부는 공포로 도래하는 형상, 수평선으로 그려집니다. 자유로이 있는 것에 두려움을 몰랐다는 고백 뒤에 오는 것은 해방의 환희가 아니라 떨리는 무릎으로 다가오는 신체적 공포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몸을 굳게 만드는 충격인 것이죠. 제2 브릿지에서 그는 공포 속에서도 간신히 돛을 펴냅니다. 그런데 그 실존적 결단 바로 뒤에는 애초부터 나침반은 없다는 구절이 뒤따릅니다. 즉, 이 출항은 방향이 확보된 계산의 산물이 아니라 목적지 없는 불확실한 결단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해가 시작되고 나서야 당신의 이름은 음악이라는 명명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신의 객관적 정체나 본질을 완전히 알아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자는 당신의 이름을 터득하거나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가르침을 받아 그 이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의 명명은 이미 앞서 도래했던 목소리의 흔적을 사후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음악은 법이나 규율, 방향성을 부여하지 않고 그저 돛을 펴게 하는 것이죠. 그는 주체를 세계로 내보내지만 그 세계에 적법한 의미가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끝없는 수평선, 무의미에 가까운 대지뿐입니다. 따라서 근거가 되고 유래가 되어 의미를 부여했다는 구절은 순결한 의미가 처음부터 내정되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란 두려운 대지와 마주하고서야 의지를 먼저 가진 이후에야 비로소 뒤따라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화자에게 있어 당신, 음악은 그의 의지에 따라 호출되는 대상이 아니라 닫힌 자기 회로 안으로 예기치 않게 도래하는 외부의 목소리로 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곡을 실제로 노래하고 있는 목소리, 화자의 현재적 위치입니다. 수용실 안의 인물이 끝내 즉 화자 자신이 아니라 그로서 집요하게 호명된다는 점을 상기해 봅시다. 방 안에서 침잠하고 방 밖에서 수평선을 마주하는 것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그입니다. 이 곡의 화자는 그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해설자도 모든 과거를 깔끔하게 정리한 뒤 회고하는 성숙한 자아도 아닙니다. 화자는 나를 타자화하여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발화할 수 있는 이를테면 중간자로서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가르침과 승인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그를 위로하는 외부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직 말이 되지 못한 정동을 사후적으로 조직하고 발화 가능한 것으로 전환하는 계기입니다. 따라서 곡의 현재적 목소리는 그 이후에 확보된 목소리가 아니라 그와 당신 사이를 오가며 명멸하는 현재적 발화의 자리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음악의 타자성의 모순 내지 역설도 선명해집니다. 곡의 말미에서 화자는 당신을 쿠사레 앤의 동반자로 지칭하며 콧노래를 계속해서 흥얼거립니다. 쿠사레 앤은 한국말로 풀면 빌어먹게 질긴 인연 정도가 됩니다. 사이토 화영 대사전은 예문으로 fatal attachment, 치명적인 애착 정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요는 단순히 마냥 좋고 나쁨을 떠나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된 동반자, 트레라는 것입니다. 당신, 음악은 뮤즈가 아니라 현실적 관계, 심지어는 다소 악연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나를 떠나갔지만 유령처럼 함께하는 상태로 출현합니다. 떠났지만 남아있으며 흥얼거림과 목소리의 잔향으로 지속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재의 화자를 단순한 서술 주체가 아닌 흥얼거림의 주체로 독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목소리 역시 동일화된 자기 현전의 목소리가 아닌 타자의 잔향을 반복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일종의 되울림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곡의 현재성은 내가 드디어 내 이야기를 한다라는 식의 충만한 자기 서술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내 안에 남은 타자의 음성을 빌려서만 겨우 말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현존하지 않지만 작용하고 바로 그 잔향을 경유해 그는 비로소 화자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떠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승인과 가르침, 무엇보다도 흥얼거림은 흔적으로서 내재합니다. 무한한 수평선에 공포를 직면하게 하는 힘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음성이자 자신 안에 남은 타자의 음악성입니다. 이는 가치를 물질로만 헤아리는 환상을 대체하는 다른 환상이 아닙니다. 음악이라는 구원자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병적인 태도와도 다릅니다. 음악이라는 형식은 고정할 수 없는 어떠한 흔적이며 수용실은 바로 그 흔적을 더듬어 나가는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